한국에 대한 상상도 못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시아 쪽에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멀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 최근 유럽에서 현재 상황 관련해서 이례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 관한 뉴스인데요. 홍콩의 SMP는 독일 대사관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 일본은 테스트를 일부러 적게 하고 수치를 낮춘다며 일본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만 도쿄에 있는 독일 대사관은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일본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며 꽤나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방인 미국 언론도 일본이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숨겼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등지의 국가의 거센 비판의 대상으로 몰리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만 또 다른 이유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적 한국의 모델이 전적으로 신뢰를 받는 것이 그 이유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은 여러 차례 자국도 한국처럼 할 수 있다, 이탈리아 매체에서도 한국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며 그렇다면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유럽에 있어서 민주주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중국이 온 국민을 사회주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강제로 통제를 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과연 국민을 억압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것을 한국이 해낸 것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투명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치를 완전히 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서방 국가들은 환호했으며 앞다투어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 시스템 체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식당에 갈 수 있고 이동의 자유를 약간의 제한은 받으나 간섭받지 않으며 경제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모습의 한국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극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과 같은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도 중요하나 더욱더 큰 그림을 그려준 한국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반면 일본도 민주주의인데 무슨 소리인가 라고 되묻게 되는데 SMP에 인터뷰한 도쿄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스테픈 나지는 독일이 비민주적이거나 권위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일본이 현재 운용하는 시스템은 사실을 숨기는 비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일본 당국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고 적극적인 테스트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다가 도쿄올림픽의 연기가 결정되자 그때 비로소 본부를 차리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대처가 매우 탐탁지 않다고 독일 당국은 느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민주주의와 같이 보이나 일본 당국이 행하는 모습은 사회주의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게다가 바로 옆에 가까운 한국은 제껴두고 독일 당국과 이탈리아의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발표한 일본 외무상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욱더 신뢰를 잃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이스라엘의 노하우를 배우자고 인터뷰를 갔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한국을 그대로 카피했으며 한국은 이에 관해 최고 전문가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도 불만입니다. 도쿄에서 프랑스 어학원을 운영한다는 에릭 피오는 인터뷰에서 자꾸 일본인은 특별하다며 손만 잘 씻으면 된다고 한다라며 당국의 처리가 황당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 언론들조차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아베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디오 뉴스라는 매체에서 나온 기자는 아베 총리에게 테스트 양이 매우 적은 게 아닌가라며 해외에서는 일본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며 질문했으나 아베 총리는 관련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서 당황하여 기자회견을 급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가운데 일본만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G7 국가들에게는 좋게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주의 시스템을 투명하게 유지하면서도 사회가 마비되지 않고 어느 정도 돌아가게 하는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습이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트리뷰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일 베트남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삼성그룹 베트남법인은 최근 올해 대졸 신입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수백 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최주호 베트남 삼성 복합단지장은 삼성 베트남 뉴스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경영 활동과 베트남의 모든 사회, 경제 부문에 어려움을 초래했지만 베트남에서 삼성의 발전 계획을 위한 인적 자원을 준비하고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규모 채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서 접수 이후 직무 적성 검사, 면접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은 현지 코로나19 상황과 베트남 정부 지침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삼성은 지난 2011년
베트남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해 10년 동안 1만 4천 명을 채용했다. 2011년부터 10년간 19만 명이 원서를 제출했고 6만 명이 GSAT에 응시했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신념을 낳았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은 미세한 바이러스에 의해 지금까지 그토록 오만했던 서구 사회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끝이 날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세기를 거쳐 21세기 현재까지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의 상황은 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온 세대에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전 인류가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두려움도 크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이 사태의 결말이 될지 그리고 미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여전히 남아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월 28일 응우엔 수원 푹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퇴치에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본격적인 경제 회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한국 역시 지난 3월 22일부터 실시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중국을 제외하고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 코로나19 퇴치의 선언과 생활방역으로 방향을 전환한 국가는 베트남과 한국밖에 없다.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 퇴치 성공과 정책인 방향을 전환한 것에 대해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베트남은 철저한 봉쇄와 통제 정책을 취했고 한국은 기본적인 생활 시스템을 유지한 채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가며 이만큼의 성과를 이룩한 것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베트남과 한국의 두 나라 관계는 초기부터 말도 많았고 아직도 상처들이 남아있다. 코로나19는 매일 수천 명이 오가던 베트남으로 향한 모든 하늘길을 일순간에 막아버리고 말았다. 그런 바람에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하노이를 향해 이미 이륙했던 비행기가 회항한 사건이 일어났고 베트남에 도착한 승객들을 시설 격리한 조치를 두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고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도권 언론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자 한국 네티즌은 네티즌대로 베트남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네티즌 역시 흉한 내용들을 서슴지 않고 어쩌면 일부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쏟아내고 있다. 베트남에 살고 있는 교민이나 사업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렇듯 격해지는 양국관계의 상황들에 대해 더 큰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난 시간들을 초긴장 속에서 보내야 했다. 이 같은 일들이 초래된 것은 한마디로 베트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역사적인 문제와 영토 분쟁 등으로 베트남인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국과 국경선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다. 지난해 베트남을 방문한 관광객 약 1,800만 중에 중국인은 580만 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처럼 방역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베트남 정부의 고민은 한국이라고 예외를 두어야 할 입장은 아니었다. 다만 비행기 회항 사건과 시설 격리와 같은 사건들은 초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베트남 부처 간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혼선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베트남을 대하는 방식이 베트남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베트남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은 없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판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공산당은 폐쇄성과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구조 아래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것으로만 안다. 북한의 공산정권에 오래도록 길들여진 탓이다. 그렇지만 베트남은 북한 공산당과 겉보기만 같을 뿐 속으로는 완전히 다르다.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적인 요소가 지배적이고 180여 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 외교적으로는 개방적이며 정치체계는 민주적 포용성 요소가 접합해 있어 많은 부분에 걸쳐 지방정부뿐 아니라 각 부처에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 혼선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많은 유튜브 방송과 일부 언론에서 베트남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베트남 해외 투자국 1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는 1등 선진국, 베트남은 후진국임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마치 베트남이 우리의 텃밭이라도 되는 양 은근히 갑질을 해댄다. 지금까지 베트남에 투자한 나라는 약 80여 국가에 이른다. 그중 우리가 1위임에는 분명하다.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의 투자로 인해 베트남 GD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였음은 간과 한 채 우리가 베트남에게 큰 호의를 베푼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베트남을 매도하는 유튜브 방송들이 베트남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100%가 베트남에 만족할 리는 없다. 그렇지만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8천여 기업인이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베트남에서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았고 베트남에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베트남으로 갔던 것이다. 베트남에서 살아본 사람이나 베트남에서 기업 활동을 해본 사람들이 이렇듯 베트남을 몹쓸 나라라고 한다면 베트남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만 베트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단편적인 사건 하나로 베트남에 대해 무턱대고 배신자 낙인을 찍는다면 이 부분에서 가장 곤란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지구상 그 어떤 강대국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민족 베트남인에게 자존심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친절하면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친구가 되는 포용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수교 28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신남방 정책의 1위 핵심 국가로 부상한 지금의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일구는 밑거름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작은 갈등이 지금까지 이룩한 엄청난 것들을 무너뜨리기엔 가당치 않다. 근본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더 많으며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을 최우선에 넣고 싶어 한다. 우리는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는 20만이 넘은 교민과 8,000개 넘은 기업들이 호스트 차이나를 일구며 베트남에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이주민 여성은 6만을 훌쩍 넘어 이제는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돈의 나라가 되었고 역시 20만의 베트남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뒤돌아보며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은 참으로 다행이다.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며 좀 더 실용적이고 실사구실을 바탕에 두고 베트남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안겨주었다. 베트남은 베트남만의 삶의 방식과 생존 방식이 있다.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정치 및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잣대로만 적용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다. 또한 우리는 이미 베트남에 빚을 진 바가 있었고 아직도 과거 역사의 부채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베트남은 이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경제적 파트너이자 아세안 진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매력적인 큰 시장을 갖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리와 가장 비슷한 역사, 문화, 인종의 DNA를 갖고 있기에
베트남과의 협력이 결코 우연한 것만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을 더 이상 배신자라는 허망한 말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왼손으로 베트남에 진출하여 지금은 제법 성공한 한인 사업가에게 베트남에서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고 물었더니 인내와 기다림이었다다는 대답을 해왔다.